5, 6월 강의는 쌤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물어보기 전에,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쌤, 교사의 역량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쌤, 교사의 역량에는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교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역량 있는 교사를 뽑기 위한 거잖아. 그럼 어떤 교사가 역량 있는 교사일까? 자, 좋아요. 하나 힌트를 주면 일단 누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어?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쵸? 또 그치, 학생을 둘러싼 무엇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어?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그치? 세 번째는 어떤 게 필요해? 쌤, 학생에 대한 학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이해. 그 다음, 학급을 어떻게 운영을 잘할 건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주로 교직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 학급 운영을 위한 역량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학급 운영에 대한 역량은 교직과 관련되니까 주로 어디서 나오겠어? 교직 논술에서 나오겠죠. 교육학 논술에서는 어느 정도 한 3점짜리 정도로 걸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쌤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이걸 뭐 할 수 있어야 돼?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그 속에는 교육과정 구성하고 잘 가르치는 교수학습까지 포함해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교사의 역량이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작년 문제는 다 기억하죠? 그렇죠? 작년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 학생을 어떤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해라고 했어? 소극적 학생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이라고 그랬어? 잠재적 교육과정하고 문화실조. 결국은 자, 물론 잠재적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에 들어가긴 하지만 어떻든 잠재적 교육과정과 문화실조를 통해서 어떤 학생을 이해해야 돼? 학생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로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그 대책은 어떤 거? 그래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고 그 대책으로 어떤 것을 활용하는 거? 교수학습의 일종인 협동학습을 활용하고, 그렇죠? 그 다음 형성평가를 어떻게 CS에서 활용할 건지. 그 다음 또 어떤 것을 물어보고 있어? 학급 운영. 그렇죠? 그래서 교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건지. 교사의 리더십. 자, 이런 걸 문제로 냈단 말이야. 이런 걸 문제로 냈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각부가 있어. 분과가 있단 말이야. 그걸 주로 하기 위한 분과가 있어. 그럼 작년 서론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작년 서론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 교사의 역량은 그렇게 해서 서론을 쓸 때
무엇에 대한 이해?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례에서 비롯된 소극적 학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고, 그렇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구성과 교수 학습 그리고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된다? 원인에 맞는 학급 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에 대한 또는 제시문에 대한 답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자, 여기 봐봐. 다시 한 번만. 쌤, 여기. 쌤, 어때? 일단은 우리 쌤들이 이 교사의 역량, 이걸 알고 나니까 어차피 교사의 역량을 뭐하기 위해서 잘 알고 있는가를 뽑기 위한 시험이니까 서론을 그렇게 쓰면 굉장히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접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쌤, 우리가 통합 문제가 나온다. 그럼 통합 문제에 나올 서론을 대비할 때는 이렇게 대비하면 돼요. 자, 봐. 통합 문제의 서론. 즉, 통합 문제의 서론이니까 여러 교육사야, 교육심리학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걸쳐서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서론을 낼 것인가. 그쵸? 선생님, 이거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론을 고민 많이 했다 그래요. 사실은 서론, 본론, 결론, 서론, 결론이 별로 점수가 배점 비중이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렇다고 무조건 쓸 수는 없잖아, 서론은. 그럼 우리 쌤 머릿속에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어? 통합 논술의 서론, 이걸 생각하면 좋겠죠? 그쵸? 쌤 이걸 생각하고 그거 문제를 서론을 쓰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자, 작년 문제 서론을 이렇게 썼어. 자, 어떤 문제의 서론을 써봤어? 방금 통합 논술일 때 서론을 써봤어. 통합 논술 형태로 나왔던 2014 중등 문제, 그쵸? 이걸 써봤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시험은 꼭 통합 논술 형태로 나온다는 건 보장된 건 아니란 말이야. 작년과 같은 통합 논술로 나온다는 건 보장이 안 돼 있어. 그럼 쌤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자, 작년 특수와 같이 특수 영역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영역이 좁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 교육심리학이나 심리학에 있는 통계 부분, 그런 부분에 걸쳐서 나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그럼 교육심리학, 선생님 교육심리학은 뭐 하기 위해서 배우냐면 학생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교육심리학 서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어떤 것의 서론 한번 만들어 볼까? 특수의 서론 한번 만들어 보죠. 거기 1페이지에 있는 특수 문제의 서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2013년도에 있었던 특수 문제. 자, 그런 문제를 보면, 다시 한번 보면, 특수 문제를 보면, 이렇게 서론을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맨날 했지만, 결국은 어떤 것에 대한 교육심리학 문제고, 거기 보니까 특히 교육심리학의 동기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교육심리학은 어떤 것을 위한 학문이라고 그랬어?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지?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어떤 것을 이해해야 돼, 쌤? 발달 상태, 그 다음 학습 상태, 그 다음 동기 상태, 그 다음 개인차 상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걸 문제로 된 거야? 동기론을 문제로 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학생을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을 왜 이해해야 돼? 학생을 왜 이해해야 돼? 그쵸. 교수 환경을, 미안해. 환경이 아니라 교수의 질을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교사는 교수의 질을 높여야 되죠. 교수의 질을 높이려면 학생을 이해를 해야 되겠어? 못해야 되겠어? 이해해야 되겠죠? 만약에 전조작기에 있는 애에게 학생을 이해를 못하고 전조작기를 이해를 못하고 보존 개념을 가르쳐도 뭐가 되겠어? 왕창 망하겠죠?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죠? 그치? 그럼 결국 여기 문제다. 자, 그냥 서론만 건드려 보면 통합논술은 이것의 관계에서 쓰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통합논술 하나씩 사례를 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맞춰서 서론이 어떻게 조금씩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한번 계속해서 보여줄까? 자, 그러면 여기 특수 문제를 쓸 때 서론은 어떻게 쓰면 좋겠어? 교사는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엇에 대한 이해? 동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동기에 대한 이해는 여기가 이론이 있었으니까. 기대가치 이론과 욕구유기 이론 등이 중요한 모형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위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만 깨치면, 잘만 알면 쌤들 서론, 본론, 결론 쓰는데 전혀 뭐가 안 돼. 어렵지 않단 말이야. 자, 쌤 통합논술도 되게 고민했지. 아니, 문제가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그쵸? 별로 고민하는 적이 없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 만약에 특수가치 어떻게 나왔을 때, 세부적으로 나왔을 때 서로는 어떻게 쓸 것인가. 그치? 그러면 쌤 여기 봐. 만약에 쌤 작년에 예상했던 상담론 문제가 나왔다. 그치? 상담론. 자, 상담론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자, 쌤, 상담론은 사실은 교육과정 구성, 여기에다가 교수학습도 들어갑니다. 교수학 생활지도 다 넣어도 돼요. 여기와 주로 관련돼 있어.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왜 우리가 상담 이론을 배운다 그랬어? 그렇지. 학생이 직면한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쌤, 학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론을 배우죠.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참사를 겪은 애들이, 살아난 애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겪게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걸 분명히 지금 보면 정부에서 상담교사들 초빙해서 많은 연수를 하고 있죠. 그런 것과 똑같이. 자, 상담을 배우는 이유는 학생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걸 해결해? 무엇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도 하나의 삶이죠. 학교에 다니는 것도 하나의 삶이죠. 그래서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자, 사례가 어떤 사건을 겪고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뭐한다? 고민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 인간주의 상담, 정신분석 상담 이론으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라 할 때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서로. 이 교사는 학생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학생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것?
정의적 문제 또는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담 이론과 모형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특히 인간주의 상담과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이러한 상담 이론의 대표적 모형이고 이 이론의 입각에서 이러한 입장에서 이 의사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쌤이 하겠지만 어떻든 쌤 어떤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교사를 교사가 어떤 역량 있는 교사를 일단 뽑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죠, 임용고사는. 그쵸?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사실은 이러한 역량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또는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문제를 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왜 이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론에 쓰는 게 원래 서론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쓰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쌤 대강 알고 서론을 이렇게 다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례를 항상 제시해 줘. 사례를 제시해 주니까 뭘 해야 되겠어? 사례를 분석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제시해 줘. 아주 유치한 수준으로 사례를 제시해 줄 수도 있어. 사례가. 그런데 사례가 상당히 수준 높게 제공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유치한 수준의 사례와 수준 높은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실제 위원들 혼날지 모르지만 굉장히 유치한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 거기 일단 수준 높은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3페이지 봐봐, 3페이지. 작년 초등이 사실은 사례를 굉장히 수준 높게 구성했고 중등은 수준 낮게 구성을 했어요. 그럼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왜 이게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다는 넓고 싶어서? 김 교사 이야기 이상하죠? 바다는 넓고 싶어도 육지만큼 많은 동물이 살고 있어요? 그래. 고마워. 그럴 것 같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봐요. 정민, 쳐다보지 않고 만화 캐릭터만 그리고 있다. 이현주, 고등어, 참치, 고래, 물개요. 민서가 손을 들고 상어, 오징어, 옥돔, 가오리, 그리고 전복과 조개. 그럼 오늘은 바다에 사는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학습 목표가 진수된 문장 카드를 제시한다. 바다에 사는 동물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중민, 물고기 그리고 싶어요. 모두는 저 계속 만화 캐릭터를 그리면서 지민이 종이를 툭툭 건드리면서 얘는 만화 캐릭터만 그려요. 김교사, 자, 바다에 사는 동물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모든 별로 여기에 제시된 동물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바다에 사는 동물의 특징을 찾아보세요. 김교사, 바다에 사는 동물의 특징을 발표해 봅시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민서가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알나요. 맞아요. 지느러미가 있고 아가미로 호흡하며 알나요. 그런 동물의 예를 들어볼까요? 충민이가 지느러미요. 지민이가 충민이 팔 툭 치며 야, 그건 선생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 고등어, 참치, 상어 그리고 고래요. 연주가. 하지만 고래는 달라요. 선생님, 고래는 상어와 크기도 비슷하고 생긴데도 잘 났는데 왜 달라요? 그건 고래가 허파로 숨을 쉬고 새끼를 낳기 때문이에요. 충민이가 안절부절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선생님 재미가 없어요. 김교사, 그러면 전복과 조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충민이가 말해볼까요? 지민이가 얘는 그런 걸 몰라요. 충민이가 자리에서 벌떡해서 몰라요. 화를 내며 교실 밖으로 나간다. 김교사 순간 당황하며 자, 그럼 다른 친구가 말해볼까요? 선생님 질문에 대답할 친구 누구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게도 거기 문제를 다시 3번에 가서 봅시다.
김교사가 실시한 다음 후 3학년 과학과 수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교사가 수업 분석 능력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2가지 제시하시오. 그리고 3가지 준거 학습 목표 진술 방식, 교실 행동 관리, 특수한 요구를 지닌 학습자에 대한 지원에 의거해서 김교사 수업 행동에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다음 수업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각각 한 가지씩 논하시오. 물론 여기서 한 가지씩 논하라고 그랬는데 쌤 어때? 이게 문제행동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학급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실 행동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뭐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좀 그렇죠? 다음 특수한 요구를 지닌 학습자에 대한 지원. 여러분 특수한 요구를 가진 학습자가 누구야? 충민이 같은 학습자에 대한 지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뭐한가 한번 볼까? 사례를 5페이지 사례 봐봐. 박교사 5페이지. 박교사는 교육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학교의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선생님께서는 교육생활을 오래 하셨으니 학교의 일상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큰 어려움이 없으시죠. 저는 새내기 교사라 그런지 아직 수업이 힘들고 학교 일도 낯섭니다. 저도 처음에는 선생님이 마찬 교육생활이 힘들었죠. 특히 수업 시간에 반응을 잘 보지 않으면서 목석처럼 앉아있는 학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네, 맞아요. 어떤 학교에서는 제가 열심히 수업해도 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도 몇몇은 그냥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고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또한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몇몇 학생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그런지 수업에 관심도 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최 교사 선생님 고충은 충분히 공감해.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 학생들을 밖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잖아요. 그런 수업에 소극적인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동기 유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되는, 이를테면 수업 방법 차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동화감에 학습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다른 학생들끼리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할 때는 무엇보다 서로 도와주고 의존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죠. 그러한 구조가 없는 경우는 수업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 그렇고요. 그런데 선생님, 요즘 저는 수업뿐만 아니라 평가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전 학교 중에 수시로 학업성취 결과를 점수로 학생들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성적이 좋은 몇몇 학생들 제외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보고 실망하는 것 같아요. 자, 글쎄 평가 결과 선생님처럼 그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 수업 참여 정도가 교사 지도성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사 지도성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지도자로서 학급과 학생 상황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도성을 발휘해야겠죠.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교사로서 더 고민되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열정이 많으니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봐. 왜 이게 좀 유치하다고 그러냐면 거기 위에 문제 봐봐. 일단 다음 A조학교 처임교사인 박교사와 경력교육 최교사와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문제를 2가지 관점에서 진단하고, 그러니까 잠재적 교육과정, 문화실조에서 진단하고, 수업에 소극적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을 위한 방안을 3가지 측면, 협동학습 실행, 형성평가 활용, 교사 지도성 행동. 그쵸? 그래서 해라. 그럼 좋아. 쌤, 왜 문제가 좀 들쑥날쑥했냐면, 잠재적 교육과정을 암시하는 부분이 여기 없죠? 물론 잠재적 교육과정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끼친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암시가 없었는데 문화실조는 또 그대로 다 써줘 버렸죠. 즉 문화실조하면서 자 뭐라고 돼 있어?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몇몇 학생들이, 3번째 몇몇 학생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다 써줘 버렸죠. 문화실조 현상을 그대로 써줘 버렸죠. 그 다음 선생님 거기 자 그 밑에 최교사가 그 밑에 최교사 밑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박교사가 그럼 수업에 소극적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 유발방을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이를테면 수업 방법 차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학습하는 형태로, 이게 협동학습이라는 것이
알아야 되는데 위에 협동학습이라고 써놨죠? 그쵸? 그 다음 평가에서도 이 밑에 박 교사가 또 제일 밑에 박 교사가 저는 학기 중에 수시로 학업성취 결과를 점수를 학생들이 알려주고 있다. 이게 수시로 보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형성평가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에 형성평가 활용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뭔 짓이요? 아니 왜냐면 이걸 보고 형성평가인지 유추할 수 있는 문제를 내야지 거기 위에다 형성평가를 써놓으면 어떡해? 그렇다면 여기다 밑줄을 치고 박 교사 이런 평가 활용 방법, 그러니까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다가 형성평가 활용 방법 이렇게 써놓으면 밑에 형성평가는 위에 형성평가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냥 거기 박 교사가 학생들끼리 모여서 거기다 밑줄을 치고 물론 그것도 유치해 사실은. 모여서 하는 거 협동학습밖에 더 있어? 물론 토론학습도 있긴 하지만. 그치?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A와 같은 수업 방법을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소극적 활동을 높이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위에다 형성평가 활용이라고 답을 다 적어줬어. 근데 봐, 우리가 초등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례 그 문제에 대한 뭘 제시 다 해주는 것과 여기 같이 다 제시해줘 버리는 것과 초등같이 제시를 안 해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쌤, 우리가 초등 문제를 살짝 바꿔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봤어. 자, 쌤 10페이지 봐봐, 10페이지. 살짝 바꿔서 내봤는데, 쌤 사실은 이 문제를 교수들이 바꾼 문제 같아. 이 문제를 교수들이 바꾼 것 같아. 한번 읽어봐. 너무나 유사해. 봐. 중학교 1학년 지리교사인 김교사는 중동지역 문화에 대한 단어를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 교실로 들어서면서 커다란지와 함께 다음 지시문을 보게 된다. 카이로와 다마코스의 정도와 의도를 확인하시오. 그쵸? 김 교사 학생들은 매 수업이 시작될 때 복수 문제를 풀고 그동안 김 교사는 출석을 확인하고 지적한 과제를 나눠준다. 학생들은 뒷좌석에 넘어온 과제 위에 자신의 이번 시간 과제를 얹어 다시 앞 학생에게 넘겨준다. 김 교사 학생이 이런 과정을 마치길 기다렸다가 수업을 시작한다. 다마스쿠스 유도는 대략 몇 도인지 진행하고 말해버렴. 김 교사 한 분단을 곁을 따라 걸으면서 질문한다. 제 생각은 대략 북위 34도입니다. 진행이 응답한다. 김 교사 원진을 지나가자 원진은 연필로 건너편 분단에 앉아있는 현수를 찔렀다. 24명 정도 수용 가능한 교실 안에 32명 학생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분단상의 통로는 좁았다. 원준이는 김 교사 등을 힐끔 쳐다봤다. 현수이는 원준아 그만두라고 크게 말했다. 김 교사는 몸을 돌려 원준이에게 다가가 그 근처에서도 계속 수업을 진행했다. 잘했어 진영아. 다마스쿠스는 북위 34도 가까이 있죠. 그 지역은 여름에 우리 지역보다 더 더울까 아니면 더 추울까? 원준아, 제 생각은 더 더울 것 같아요. 원준은 처음에는 김 교사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김 교사 질문 반복하고 나서야 대답했다. 좋아, 잘생겼다. 그런데 왜 더 더울까, 재영아? 김 교사는 재영의 답을 기다리며 인숙이면서 인숙의 책상에 모둠을 기다리며 게시판에 걸려있는 학급 규칙을 가르치며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다. 규칙이고. 이쪽으로, 이 옆에 쪽으로 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동의했다. 그런데 너는 휘파람을 불고 볼에게 쪽지를 보냈어. 집중하지 않는다면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학생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싫어요. 빨리 앞으로 나와요. 김 교수는 교실 앞에 빈 책상을 가리키면서 인숙을 바라보고 조용히 말했다. 다마스쿠스는 우리 지역보다 남쪽에 또 사막지대에 있습니다라고 재영이가 대답했다. 잘 대답했어, 재영아. 이제 카이로를 살펴보자. 김 교수는 인숙의 교실 앞 책상 나가는 보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아까 교사하고는 차이가 많죠. 아까 교사는 떠들어도 아예 무시했는데 이 사람 적절히 지금 대응하고 있죠. 거기 봐봐. 학급의 특징을 통한 해설, 다차원성과 동시성, 사례에서 김 교사는 원준이와 인숙의 규칙 위반 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나머지 학급의 주의 집중을 유지해야 한다. 즉시성, 문제가 악화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김 교수는 원준이의 행동에 즉시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아까 쌤 어떤 것에 대해서 충민이가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그 교사는 전혀 대응 안 했죠. 근데 여기 같이 이 김 교사는 원준이에 대해 즉시 대응했었죠. 옆으로 가 있었단 말이야.
옆으로 간 것만 해도 현수를 찌르거나 그 행동을 더 이상 못하겠죠. 현수가 휘파람 분 것에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도 즉시 이루어졌죠. 김교사는 원주의 행동에 대한 현수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었다. 예를 들면 현주는 말로 반응한 대신 원주를 때리거나 나머지 학급 학생이 줄을 끄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었다. 그치? 그래서 보통 비예측성이라고 그래. 그 다음 공개성. 만약 김교사의 문제 행동을 처음 일으킨 원준이에게 개입하는 대신 현수인을 비난했다면 그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김교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게 된다. 뭔 말이냐면 그러면 만약에 자 봐봐. 아까 초등의 문제를 김교사 학급 관리에서 그러니까 교실 관리에서 뭐가 문제냐 할 때는 교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첫째 즉시성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사들은 떠드는 애도 있지만 수업을 또 진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단 말이야. 즉시성도 있고 다차원성도 있고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다차원성과 동시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가르치되 어떻게 해야 돼? 떠드는 애들도 적절히 제재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즉시성으로만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즉시성뿐만 아니라 즉각 개입 안 한 것도 문제고 다차원성도 문제죠. 다차원성이 관리를 못했죠. 수업만 진행했죠. 어떤 것들은 관리 못하고. 특수문제, 그러니까 그렇지. 조용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개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충민이에 개입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사실은 어떤 거는 우리가 초등에서는 아예 이런 부분을 숨겨놓고 물어본 거였잖아. 그런데 중등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들춰내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선생님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한번 봐봐. 우리가 이런 사례가 중등의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냥 주지만 처음이니까 이렇게 혹시 형성평가라고 모를 것 같아서 문제를 너무 쉽게 내면서도 형성평가라는 거 모를 것 같아서 형성평가 활용 이렇게 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밑줄 쳐놓고 A의 평가에 의의를 말하고 뭐 활용에 대해서 소극적 학생을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또는 A 평가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써라 그럴 때 A 평가가 형성 평가가 됨을 써주면서 뭐 해야 된단 말이야. 활용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선생님 각각의 사례를 정확히 뭐 해볼 필요가 있겠어? 분석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뭐 속에서? 사례 속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 사례 속에서. 그래서 이번 강의를 이런 식으로 어떤 걸 통해서 사례를 분석해서 사례 속에서 정확히 이게 어떤 건지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를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시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형성평가. 같이 애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고 그걸 뭘로? 협동학습. 이런 걸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고 거꾸로 공부를 해. 사례 속에서 뭘 알아야 되는데 개념을 알아내야 되는데 개념을 외우고 있어요. 개념을 외우면 자칫 잘못하면 사례가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례를 외우면 개념도 자동적으로 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사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찾아내기 어려운 사례를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찾아내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돼요. 자, 선생님 98페이지 봐봐. 98페이지 스케치 교육학 논술 테마 98페이지. 98페이지에 혹시 그 98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이런 게 나와 있어. 다음에서 지민이의 반응을 조작적 조건 형성 관점을 설명하고 실제 당신이 교사가 되어 수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시오.
어떤 관점에서만 설명해라고 했어? 조작적 조건 형성 관점에서만 설명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거기 일부 아는 사람을 제외하고 선생님 한번 봅시다. 김 교사는 과학 수업에서 골격 구조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 교사는 지만아 갈비뼈는 왜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었나요? 조금 이상하죠? 되었니? 이렇게 해야 되겠죠? 라고 질문한다. 지만은 몇 초 동안 침묵하면서 앉아있다가 마침내 말한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지만이를 도와줄래? 김 교사는 계속 질문한다. 갈비뼈는 심장과 다른 장기를 보호합니다. 태민이가 자발적으로 대답한다. 태민아 잘했어 라고 말하면서 김 교사는 미소를 짓는다. 다음에 김 교사가 지민에게 다시 질문한다. 지민은 짧게 망설이다가 곧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선생님 이거 뭐 같아요? 우리가 이걸 읽고 어떤 용어를 뭘 해야 돼? 조작적 조건 영향성에 쓰는 여러 개념 중에서 하나를 뽑아내야만 뭐 할 수 있어? 이걸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쌤,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건 정답이 있어, 없어? 정답을 잘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쌤, 첫날부터 좀 죄송한데 어떤 건 것 같아? 여기 98페이지에 있는 답이 어떤 건 것 같아? 9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부적 강화라는 걸 금방 알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를테면, 자, 일단, 누구에게, 지만이에게 질문한 것. 그럼 지만 입장에서는 질문을 받는 것이 뭐가 되겠어? 불쾌자극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겠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가 됐어? 이게 이제 이게 제공되어 있는, 불쾌자극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제거해줘? 다른 사람을 시켜서 불쾌자극을 다른 사람에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뭘 제거해줘? 불쾌자극을 제거해주죠. 결국은 그래서 어떤 행동이 높았어? 반응이라는 행동이 높았죠. 즉,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조금 생각하고 모르겠습니다 해버렸죠. 그럼 앞으로도 지만이는 어떨 거란 말이야. 아, 모르겠습니다 하면 뭘 제거해 주더라. 태민이가 다른 애들 시키겠더라. 그러면 자,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상이야? 불쾌자극이 제공된 상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됐으면 모르겠습니다를 자주 남발하겠죠. 이처럼 어떤 것들은 이걸 생각해내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만약에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쵸?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사례를 잘만 분석하면 다음부터는 불쾌자극이 뭐냐고 개념을 물어보면 금방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최소한 불쾌자극이 뭐냐고, 미안해. 부적 강화가 뭐냐고 물어보면 금방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공부했으면 할 수 있어? 거꾸로 공부했으면 할 수가 있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 사례를 통해서 개념들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개념을 정리하고 사례를 풀려고 그러니까 사례가 풀려, 안 풀려? 물론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풀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행히 작년 같은 시험은 그냥 개념을 암기하고 들어가도 시험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왜? 뭘 해줬으니까? 아까 수시로 한다 그러니까 형성평가라고 써주고, 학생들끼리 한다 그러니까 협동학습이라고 써주고, 아예 세 번째는 리더십은 대놓고 써주고, 그쵸?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이게 개념만 정리해서도 문제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쌤들이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일단은 다양한 사례들을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양한 사례를 갖고 해놔야 쌤들이 나중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쌤, 우리도 그런 걸 느꼈어요. 지난번 1차, 2차, 3차 시험에서도 보통 2차 때 전공 논술이 있었는데 전공 논술이 1회 때는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굉장히 쉽지는 않지만 좀 쉽게 나왔다가 2회부터는 문제가 굉장히 세련돼 있어요. 한번 봐봐. 선생님, 1회 때 문제하고 2회 때 문제하고 세련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1회 때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 쉽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2회부터는 훨씬 세련돼. 교직 논술도, 초등 교직 논술도 1회 때는 굉장히 쉬웠고 그랬었는데 올해 거 같은 거 보니까 어때요? 벌써 한 3년 넘어가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오죠. 어렵게 그렇게 쉽다 이런 느낌은 없잖아. 우리가 학급의 특성을 비의 특성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즉시성 이거 쓰기에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뭘 통해서 알아야 되겠어? 그렇죠. 우리 쌤이 사례를 통해서 알아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례가 나올 거 분명하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쌤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있다면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들도 또한 알아야 돼. 쌤 사례를 통해서 이론도 또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이론을 적용할 수도 있어야 돼. 그렇죠?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니까 한 번만 더 조금 헷갈리겠지만 보시면 작년 행시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296페이지 봐봐. 296페이지. 자, 김 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대단원, 개인과 국가의 소단원, 시민과 권리 의무와 사회 질서를 가르친다. 오늘의 질서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형제도이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뤘던 소단원 사회 질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몇 가지 질문한다. 자발적으로 대답하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미소를 보여준다. 이어서 오늘의 수업 목표를 소개한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사회 질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후 학생들의 답변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칠판에 표와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한다. 이 과정에 학생들이 까르낌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후 학생들은 옹호 의견팀과 반대 의견팀으로 나누어서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 활동을 실시한다. 김 교사는 토론을 직접 개혁하기보다는 토론과 촉진자 역할을 했다. 토론의 촉진자 역할을 했다. 토론 후 각 팀의 주장을 요약하게 하고 이를 종합하면서 처벌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이끌어내어 설명한다. 학생들이 과거와 현재의 형벌 제도에 대한 자료를 읽게 한 후 그 차이점에 대해 질문한다. 간단한 형성평가를 실시하여 오답에 대해 스스로 정정을 기여와 피드백을 제공한다. 끝으로 학생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다룬 영화를 본 후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과제를 내준다. 정보처리의 이론과 구성주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학습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3가지씩 찾아 제시하고 각각 요소 어떻게 해석 이론과 관련된 설명해야 되나. 자, 쌤, 이런 문제까지 쌤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사례를 통해서 개념도 알아야 되고 또 이론 구성도, 이론도 정확히 뭐 할 수 있어? 적용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론 적용. 그래서 쌤 이 2가지에 대해서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 수업은 이 2가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서 자, 쌤, 자 다시 지금 5, 6월 강의는 우리 쌤이 1, 2, 3, 4로 계속해서 이론을 먼저 하고 사례를 예시적으로 한두 개 봤다면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것들을, 개념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론 정리를 해 보려고 해요. 이론 정리는 쌤들이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자, 쌤 이렇게 한번 이론 정리들은 이를테면 피아제 이론, 그러면 여기에 일단 뭘 이야기한다? 그렇죠?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그냥 소속. 이건 쌤 거기다 쓰면 안 돼. 거기 쓰면 안 되고. 소속은 어디? 교육심리학 소속.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나와야 되겠어? 학생의 이해를 위해서. 그치? 어떤 의회? 피아제니까 인지발달. 인지발달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위해서 주장했다. 그렇죠? 그 다음 여기에 피아제 이론에 있어서의 어떤 것들, 핵심적인 요소. 그렇죠? 그래서 인지발달의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어떤 거? 인지 기능과 인지 도시의 구조, 인지 구조. 그래서 자, 인지 과정과 어떻게 사고가 발달하는지 인지 발달 과정하고, 그러니까 인지 발달 과정을 기재하고,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이 일어나는지 인지 구조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대신에 이제 논술이니까 뭐뭐과 이런 식으로 줄여둘까 쭉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이를테면 그 다음 적용을 쓰고 시사점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서 한 번씩 전체적인 어떤 걸 위해서 우리가 논술식으로 조금 문항들 정리할 거니까 책에다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어. 그래서 특히 쌤 여기 봐봐. 만약에 기대가치 이론이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대가치 이론은 어떤 거야, 쌤? 기대가치 이론이다. 그럼 소속은 교육심리학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위해서?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가 필요하겠어? 어떻게 동기가 일어나는지, 동기에 관련된 거니까 동기. 그럼 기대가치 이론의 요소에는 어떤 게 있겠어? 기대하고 가치. 기대는 다시 어떤 요소로 이루어진 경험하고 인지적 평가,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 이런 식으로 이해할 거란 말이야. 가치는 다시 네 가지. 그쵸? 조금 이따 보겠지만, 다음에 보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영희 같은 경우는 어땠어? 그러니까 특수에서 영희가 IQ가 99라는 걸 알고 나서 학습 동기가 떨어진 걸 기대가치로 써라. 그러면 사실은 이게 서론이 되겠지? 그럼 본론으로 원인을 찾을 때는 본론이 되겠지? 그럼 먼저 어떤 측면에서? 과거 경험, 자신에 대한 평가. 과거 경험은 실패 경험이란 말 없으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해서 긍정적으로 자기가 IQ가 높은 줄 알고 있다가 99라는 걸 알았으니까 IQ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하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기대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동기가 떨어졌다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가치 이론에서의 여기를 이제 분석하고 여기서 무엇을 이 대책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대책. 이랬을 때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 시사점이라고 하지 말고. 그쵸? 기대가치 이론에 입각했을 때 어떤 것을 써야 동기가 높아질 것인가를 정리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정의를 하나 넣는다면 정의는 그냥 보니까 동기는 기대 고박이 가치로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 동기는 쓰고 기대 고박이 가치.
일어난다. 이게 정의지. 뭐 어려운 거 없잖아. 그런데 이제 조금 이야기한다면 여기다가 성공해.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겠어? 기대고 뭐 가치다 이렇게 다시. 가치다 그랬을 때, 가치이다 그랬을 때, 특히 여기다는 어떤 것에 대한 기대, 성공에 대한. 그치? 그 다음 여기는 무엇에 대한? 과제에 대한. 그러면 쌤들이 금방 정의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론들은 이렇게 정리를 좀 쭉 해볼 생각이에요. 쌤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쌤 이론 정리는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잠재 교육과정도 마찬가지겠죠? 잠재 교육과정 소속은 어디야? 교육과정 소속이죠. 그래서 잠재 교육과정을 잘 구성해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요소 이렇게 해서 정의, 요소 이렇게 쭉 나갈 거란 말이야. 자, 선생님 그러면 자, 개념하고 이론은 이렇게 정리를 할 거니까 이론은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쵸? 각 교과다. 그러니까 교육심, 분과교육, 그러니까 교육심리학, 교육사학에 했을 때 이론은 몇 개 정도밖에 안 돼. 교육심리학은 이론이 특히 많지만 30개 정도밖에 안 되고. 미안해. 30개 정도라고 그래서. 그치? 중요한 이론은 20개 정도. 다른 이론들 한 10개 정도, 다른 쪽에서는 10개 정도 아니면 5개 정도만 정리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합해서 이론 정리는 한 70개 정도로 정리를 해줘도 충분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정리해서 해놓으면 우리 쌤들이 이론하고 개념을 뭐 할 수 있어?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쌤,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쌤, 혹시 질문이 있어? 질문. 혹시 완전히 초보인 사람, 교육학에 대해서. 그런 분 없죠? 쌤, 완전히 초보는 아니시죠? 조금 초보? 그래도 아마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면 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조금 초보더라도 사실은 사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다가설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교사들이 가르치는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론이 나온 거죠. 그렇죠? 꼭 알아둬야 될 게 이론은 우리가 가설을 많은 검증을 통해서 뭐가 됐어? 이론이 됐기 때문에 교사는 검증을 통한 이론이 됐기 때문에 교사는 이런 이론들을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어? 과학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교사에게 맨날 하는 말이죠. 교사에게 자격증을 준 이유는 뭡니까? 왜 누구나 의료행위를 못하게 해요? 누구나 의료행위를 못하게 해요? 누구나 의료행위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무당에게 의료행위 하면 맨날 부적서라고 그러죠. 그런 거와 똑같이 누구나가 가르칠 수 없다면 여러분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정식으로 교단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정식으로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수술이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야. 따라서 쌤 무슨 방법으로 써야 되겠어? 교사는 항상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된 과학적 방법으로 해야 하니까 항상 이론의 입각에서 뭘 써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가끔 쌤이 이런 것들이 있어. 우리가 학력 격차가 일어난 원인을 교육과정의 구성에 따라서 구성 원리에 따라서 한번 논해봐라. 그냥 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론이 있다면 당연히 뭘 먼저 써줘야 돼. 번스타인의 코드 이론에 의하면 하고 어떤 것들을 먼저 써주는가. 이론을 먼저 써주는가. 물론 그 이론이 우리나라에 완벽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한단 말이야. 그 이론을 맞게 써주고 우리나라의 특수성 같은 것을 뭐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의 뭘 할 수는 있겠어. 수정 같은 거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무엇에 입각해서 써줘야 된단 말이야. 이론에 입각해서 써줘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가 거듭 말했다시피 소극적 학생이 일어난 이유를 잠재적 교육과정에 입각했어라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에 이론에 입각했어야지 자기가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서 어떻게 썼어? 신임 교사니까 소극적 학생이 됐을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이론을 바탕으로 쓴 게 아니다 보니까 원래는 답으로 취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러면 답이 아니야. 신임 교사니까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한 번도 검증된 바가 없죠. 그래서 학자들이 검증한 군집성, 유계성, 목적성, 즉 군집성 입장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 군집성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특히 우리나라 같은 다인수 학급은 다른 학교보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다인수적인가 다인수 학교에서는 뭐가 없어지겠어? 개인차 교수도 어려워질 거고 즉각적인 피드백. 자, 손 들었을 때 그 사람 시키는 확률도 훨씬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 소극적 학생이 된다. 이렇게 써줘야지. 그게 바로 어디에 입각에 쓰는가? 이론에 입각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다 추측해서 아마 거기다가 박 교사가 수집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수집어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론에 입각해서 써야 되니까 사례를 분석해서 어떤 이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꼭 알아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걸 정확히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이 반은 제가 개설을 할 때 상당히 고득점, 사실은 이번 시험같이 난해하게 채점이 엉망이었잖아.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크게 잘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채점이 워낙 아시다시피 현직 교사 세 분이 가서 채점을 하다 보니까 보통 10년, 15년 차이신 분들은 교육학에 대해서 어때? 우리 선생님들보다 훨 못하시죠? 미안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미안하다. 관심도 없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단 말이야. 근데 가서 30분인가 답에 대해서 출제자가 해설한 걸 가지고 채점을 했다 그래. 물론 흡입력은 빠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되면 이걸 채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채점이 난망하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채점 방식. 이건 진짜 후지 공부에서 앙고라에서도 안 써, 이런 방법은. 전공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이 10년 동안 계속 사회를 가르치다 그러면 거기 하겠지만 중학교 사회 가르치시면 임용사회 잘 몰라. 다 잊어먹으셨단 말이야. 근데 한 시간 수업 듣고 채점한다 그래서 그게 채점이 제대로 되겠어? 사실은 그래서 한간에는 많이 쓰면 점수 많이 주더라. 그런 말까지 나도 들었어.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고 많이 쓰면 여기 뭐 있네 여기 뭐 있네 이런 식으로 잘 모르시면 그럴 수도 있겠잖아.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들 전공도 될 수 있으면 키워드 많이 써라고 조금 길게 물론 몇 줄 제한이 있지만 크게 쓴 사람들 손해봤겠지. 5줄 썼는데 글씨가 너무 커. 그래서 별로 노는 게 없어. 근데 적어서 깨알같이 써서 많은 걸 집어넣는 사람들은 어때? 이거하고 상반되더라도 들어있으면 점수 줘버렸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건 모르는 이야기였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도 10년 뒤에 지금 와서 우리 임용 한번 쳐봐요. 거의 다 낙제실 거란 말이에요.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도 사실 그렇게 썩 잘 보지는 못할 거예요. 합격하실 때 성적하고는 천양지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채점을 한다면 어떤가? 전공도 아바하고 D하고 달라. 근데 내용만 들어있으면 점수 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그건. 3명이 이렇게 채점할 때 특히 뭐 몇 점 차이 나면 다시 채점했다 그러는데 뭐 크게 그런 걸 고려해서 정확히 채점한 사명의식을 갖고 채점하신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 도대체. 그냥 뭐 한단 말이야. 가다가 교감선생님이 이번 채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다는 선생님도 있을 정도니까. 내일 채점 들어가라. 그럼 뭐, 그렇게 채점하면서 어쩌자고. 당연히 그런 채점 방식은 사실 문제가 커요. 그렇게 채점해서는 안 돼. 공부한 사람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도록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채점 방식이 바꿔진다면, 항상 시행착오는 있으니까, 채점 방식이 바꿔진다면, 출제자가 채점이 되고, 출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서 채점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사례를 정확히 분석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엔 또 점수 잘 맞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 키워드를 잘 쓴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키워드를 잘 쓴 사람들은 사례를 정확히 분석해서 뭐를 써야 되겠어? 키워드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척 강화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말이 없으면 거기서 뭐 한다? 끄어버린단 말이야. 점수가 낮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조금 풀어 쓴 사람들이 이번에 손해본 케이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쌤인데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 문장님도 다 좋고 이번 시험은 좀 그러면 점수를 좀 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 점수 안 나온 사람들, 풀어 쓴 사람들. 같은 말을 풀어 썼어. 단어 없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이 평가 방식은 저는 바꿔줘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바꿀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사실은 제일 먼저 이의제기를 선생님들이 했어야 돼요. 전공이 정확히 채점됐는지 누구도 모르잖아. 채점 기준표도 공개 안 되잖아. 기준표도 공개 안 되는데 전문가가 채점한 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그분들도 전문가지만 그 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오래됐잖아. 지금 선생님들 같이 1년 내내 공부해서 쌓아오는 지식하고 10년 전에 있었고 가서 1시간 들은 지식하고 같겠어? 이게 말도 안 되지. 비교 기준이 안 되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는 투트랩으로 가자 이 말이지. 만약 올해같이 뭘 하시오? 올해같이 채점을 한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잘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굉장히 냉정하게 채점한다 하더라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이지. 작년 특수 때는 그래요. 특수가 출제자가 채점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 꽈락이 굉장히 많았죠. 쌤 특수 문제 보면 지금은 어때? 괜찮은데 꽈락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야. 그래서 꽈락이 너무 많으니까 교육학으로 꽈락 맞으면 안 되잖아. 전공이 중요한데 20점이 교육학으로 꽈락 맞아 떨어지면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올려주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올려서 변별력이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우리가 한 해는 이 대입 보면 난이도가 높으면 그 다음엔 낮아지죠. 똑같아. 이제 변별도를 뭐 하려고 하겠어?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고 또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두 트랙으로 가서 이것도 좀 잘 맞는 걸로 하고 이 부분도 잘 맞는 걸로 하도록 하자. 그래서 5, 6월 달은 사실은 조금 수준이 높은 강의. 그러니까 조금 완전히 고득점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강의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채점할 수 있을지는 대비를 작년에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참만 이렇게 할 줄은 몰랐죠. 당연히 출제하는 교수가 들어가든지 출제를 늘려서 교수들을 여러 명을 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출제자를 한 10명 정도로 하면 이 정도 가능하거든요. 10명 정도 하면 자기 혼자 몇 장씩 이렇게 나누어서 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또는 20명씩 해서 요즘 옛날에 보면 뭐 어떤 프로젝트 하나 참여하면 지필증이 20명 들어가죠. 그래서 너무 많게 하지 말고 이렇게 채점하고 출제하는 건 공동으로 참여만 하는 거야. 실제 출제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채점을 이렇게 맡겨서 사실은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전공도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대비하는 방법 투트랩으로 가야 되겠죠. 선생님들이 한번 전공도 잘 생각해봐. 내가 전공을 너무 짧게 쓰지 않았는가? 전공에 내가 아는 용어를 좀 많이 쓰지 않았을까? 더 썼으니까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히 좀 해주고, 그래서 이 전공도 모르는 경우는 그 용어가 있는지 여부로 채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전공도 이렇게 좀 대비를 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긴 해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나타내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 쉬었다가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